13-7강 원소의 주기적 성질 6번째. 오늘의 주제는 전기음성도입니다. 전기음성도를 대단원 3단원이 아닌 여기서 다루려다 보니 또 교육과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단원에서 개념들이 쭉쭉 나오다가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내용이 전자 친화도 그리고 전기 음성도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전자 친화도는 수능에서 다뤄지지 않은 개념이니까 우선 제외하고, 하지만 전기 음성도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출제되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20학년도 수능 15번 문제처럼 말이죠. 잠깐 문제를 훑어볼게요.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랍니다. 그러니까 W, X, Y, Z 4개의 미지 원소가 있다는 말이고요. 이 미지 원소들에 대한 힌트들이 등장하겠죠. 원자 번호가 8번에서 13번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 10번 네온을 중심으로 2주기 끝부분에서 3주기 시작 부분에 있는 원소들이겠군요. 그리고 미지 원소에 대한 힌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자 배치와 관련된 내용 중 홀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고요. 이어서 우리가 이전 강의까지 배웠었던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온 반지름, 제2이온화 에너지, 유효 핵전화, 이런 개념들이 보이시죠? 이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음성도입니다. 전기음성도.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전기음성도는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를 살펴보니 원소의 주기적 성질 단원에서 전기음성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할 차례에서 전기음성도는 뿅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전기음성도 개념이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대단원 3단원 화학결합 부분에서 결합의 극성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등장합니다. 전기음성도 개념이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수능 문제 유형에도 바로 변화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1학년도 수능 14번, 이번 13강에서 자주 꺼내본 문제였죠. 대표적인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다루는 문제에서 전기음성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으며, 대신 9번 문제 화학결합에 관련된 문제에서만 전기음성도 관련 보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전기음성도는 Z가 Y보다 크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등장합니다. 분명 이 문제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단원 문제가 아니고 화학결합 단원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기음성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따라서 어찌되었든 문제를 풀기 위해선 원소들의 전기음성도 크기 경향성을 알아야겠네요. 화학결합 단원을 공부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W, X, Y, Z가 어떤 원소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소들의 정체를 금방 알았다? 원소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 주기율표상의 원소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전기음성도 크기의 주기성을 공부해 두셨다면 금방 원소의 위치만 보고도 전기음성도 크기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원소의 주기적 성질 공부할 때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의고사와 최근 수능 모두 화학결합 단원에 대한 문제에서만 전기음성도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기음성도를 공부하되 이전보다는 조금 부담을 줄여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전기음성도는 주기성을 보이는 값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의 이 개념의 위치와 상관없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 마지막 부분이 되는 이번 강의 13-7강으로 편성했고요. 짧게라도 다루고 넘어가렵니다. 사실 전기음성도의 정의와 주기적인 경향성 말고는 깊게 설명할 내용도 없는데 너무 인트로를 길게 이야기해버렸네요. 13-7강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음성도.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전기음성도는 폴링이라는 과학자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라는 거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나중에 화학을 혹시 더 깊게 공부하게 되면 폴링이 아닌 다른 학자의 전기음성도도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폴링의 전기음성도만 배웁니다. 정의부터 잡고 넘어갈게요. 공유 결합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을
전기음성도의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화학결합 단원으로 뺀 것 같은데 우린 통합과학 시간에 이미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기본으로 공부하셨잖아요. 공유. 무엇을 공유하죠? 네, 전자를 공유합니다. 공유한다는 말이 너랑 나랑 같이 쓰자는 거니까 너도 전자 하나, 나도 전자 하나. 그러니 전자는 쌍을 이루고 공유하는 전자 쌍이니 공유 전자 쌍이라 불러야겠죠? 공유결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화학결합 단원에서 다룰게요. 계속 정의를 이어나가면 공유 전자 쌍을 잡아당기는 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한 값. 교과서적인 정의를 이야기해 봤고요. 좀 더 풀어서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공유결합, 전자를 공유한답니다. 두 원자가 말이죠. 이때 같은 종류의 원자가 전자 쌍을 공유한다면 정말 순수하게 5대5로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데 다른 종류의 원자가 전자 쌍을 공유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른 종류의 원자이니 핵 전하량도 다르고 전자 껍질수나 원자가 전자수도 달라지겠죠?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공유하게 되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원소마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즉 전자쌍을 5대5로 무조건적으로 대등하게 공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좋은 원소가 자기 자신 쪽으로 전자쌍을 더 끌어당기면서 전자에 대한 지분을 더 많이 챙기면서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공유 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 정도의 느낌으로 전기음성도를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쌍을 더 잘 끌어당기려면 원자핵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인력이 커야겠죠. 인력이 커지기 위한 조건은 결국 유효핵 전하가 크면서 공유 전자쌍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겠죠. 거리가 가까우려면 원자의 크기는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런 조건, 그러니까 유효핵 전하가 클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수록 전기음성도는 큰 값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기음성도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한 값이래요. 상대값. 그래서 단위가 없습니다. 누가 더 공유 전자쌍을 잘 잡아당기는지 비교하여 수치로 나타내 준 겁니다. 비교하려면 기준은 있어야겠죠. 기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는 플로린인데 폴링은 이 플로린을 전기음성도 4.0으로 정하고 다른 원소들은 이 값을 기준으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전기음성도 값은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을 정리해 봅시다. 이런 이미지 자료는 교과서나 교재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주기율표상의 원소들의 전기음성도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원소들의 높이가 전기음성도를 의미하고요. 여기 플로린이 가장 높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플로린, 염소가 17족인데 17족 오른쪽에 있어야 할 18족 원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쌍을 자기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18족은 공유 결합 자체를 형성하지 않는 원소들입니다. 그러니 전기음성도의 개념 자체를 18족 원소들에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에서 18족은 제외. 자,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같은 주기에서 전기음성도의 경향성.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들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주기에서도 증가하고 3주기에서도 증가하네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대체로 커진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유효핵 전하 증가로 원자핵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 이번에는 같은 족에서 전기음성도의 경향성을 살펴봅시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대체로 작아진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전자 껍질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전자 껍질수 증가,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면서 결국 전자쌍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인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음성도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전기음성도의 경향성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커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음성도 역시 2주기,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음성도 값이 왜 커지고 작아지는지에 대한 이유,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에서처럼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주기, 3주기 원소들이 제시되었을 때 전기음성도가 누가 크고 작은지 정도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번호 20번까지 전기음성도 값을 살펴보고 이번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간략한 주기율표에다 적어볼게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원자번호 20번까지는 무조건 전기음성도 값을 모두 외워라 라고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외워라고까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마음이 편안해지긴 합니다. 그렇게 값이 어렵진 않습니다. 수소 2.1 그리고 리튬 1.0 아래로 갈수록 경향성은 값이 작아진다고 했었죠. 0.1씩 감소합니다. 나트륨 0.9 칼륨 0.8 이제 2주기 오른쪽으로 갈게요. 값이 증가한다고 했죠? 0.5씩 증가합니다. 베릴륨 1.5, 붕소 2.0, 탄소 2.5, 질소 3.0, 산소 3.5, 플로린 4.0. 3주기 역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5씩이 아니라 0.3씩 증가합니다. 마그네슘 1.2, 알루미늄 1.5, 규소 1.8, 인 2.1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황은 0.3이 아니라 0.4가 증가해서 2.5, 염소는 0.5가 증가해서 3.0이 된다는 거. 마지막 칼륨 옆에 있는 칼슘은 0.2가 증가하면서 1.0. 세세하게 값의 변화폭이 왜 다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폴링에 의해 계산되어 나온 값이고요. 그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원자번호 20번까지는 백지를 꺼내놓고 몇 번 써보면서 개인적으로 말을 만들어가면서 정리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3주기니까 0.3씩 증가하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서 적어보시는 것도 암기할 때는 좋은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외우는 것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기율표의 일부가 제시되었을 때 원소들의 위치를 보고 전기음성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2022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죠. 미지 원소들의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억 보기에서 전기음성도 크기에 대한 비교를 물어봤죠. BAD. 우리는 전기음성도의 경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D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더 크다는 것이 보이네요. 위치만 보고 말이죠. BAD 순서니까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음성도 역시 원소의 주기적 성질 개념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강의 13-8강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었었던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들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쭉 정리해 보렵니다. 고생하셨고요. 안녕.